안녕하세요. 맞춤법과 표준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맞춤법의 역사와 그리고 한글 자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잘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린 날 가슴 가득한 나의 작은 설레임, 그땐 그 마음이 사랑인 줄 몰랐죠. Oh baby, 난 이제야 바보처럼 내 안에 그댈 여보야, 이제 그만 자자. 안 돼. 나 내일 맞춤법과 표준어 시험이란 말이야. 응?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소리 내는 대로 적어버리면 안 되나? 그래. 그럼 내가 갖춰줄게. 자, 뭐가 문제야? 그게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보 알아? 그거야 쉽네. 소리 나서 적어. 적다가 어법 나오잖아. 어법 나오면 어법에 맞게. 자, 여보야, 여기를 잘 봐. 어디 보라는 거야, 어디? 아니, 여기를 보라고. 자, 여기를 잘 보고 있으면 교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실 거야. 어머, 웬일이니, 정말? 그래, 그렇다니까. 자, 교수님, 한글 맞춤법의 원리 빨리 소개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어린 신부가 한글 맞춤법에 대한 공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군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세부 조항 같은 것에만 너무 얽매이다 보면 사실은 이만큼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큰 틀, 그리고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난 뒤에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게 되면 또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선 전체 한글 맞춤법 규정은 전체가 본문 6개 장과 부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한글 맞춤법의 체계는요, 전체 제1장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1장 총칙, 2장 자모, 그리고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5장 띄어쓰기, 제6장 그 밖의 것, 부록으로 문장 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2장 자모에 관한 것은 지난 3강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한 바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제1장 총칙에 관한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기본 원리가 이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이렇게 되어 있죠. 제1항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제1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 신부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전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내용을 천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금방 여기 총칙의 제1항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표준어를,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적는다. 첫 번째 요항이에요. 표준어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비표준어, 방언, 사투리 이러한 것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어를 적되 소리대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세 번째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어를 적는다라는 것은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대로 적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 두 가지가 참 혼동이 돼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건 표준 소리대로 적고 어떤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예, 우리말의 예를 하나를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 꽃잎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발음 나는 대로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면 꽃잎 이렇게 적어야 맞겠죠? 네. 근데 우리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하고 이것을 이렇게 적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하는 말대를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이것은 꽃잎으로 적되 꽃잎으로 적는다. 이렇게 하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적되 이렇게 적도록 하느냐. 이런 말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소리대로 적되라고 하는 규정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갔던 규정입니다. 왜 이 말이 그때 당시에 그 규정 속에 들어갔느냐 하면요.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 때에는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관습적인 표기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차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요. 기차, 편디 하는 것을 이렇게 적고요. 편디, 빨래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적습니다. 빨래. 이게 근대 한국어에 있어서의 표기법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물론 대부분은 그 이전 시대의 실제 한국말을 반영하는 표기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바뀌더라도 이 맞춤법이라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법이 말의 변화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표기법은 예전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적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적어오던 전통적인 표기법을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음 나는 대로 적지 구태여 예전 방식의 이러한 표기법. 이러한 방식의 표기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금방 전통적인 표기법 또는 관습적인 표기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말 표기법이 그렇죠. 다른 나라의 언어 표기법에 있어서는 이 전통적인 표기법을 상당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같은 예를 보더라도요. right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때는 RIT 이렇게 이런 단어도 또 어떤 때는 이런 단어도 표기법이 다르죠? 발음은 같습니다. 다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또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같이 발음되는데 똑같이 발음되는데도 다 제각각 적게 되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 암기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발음이 이걸 이렇게 다 달리 적는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역사적인 전통적인 표기법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요. 또 외래어의 표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는 방식이 계속 내려와서 예전의 관습대로 실제 발음은 이렇지만 그런데 우리의 맞춤법은 이때부터 완전히 전통적인 표기법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말의 규정이 애초에 왜 들어갔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의 맞춤법 규정에도 이 소리대로라는 말을 아직까지 넣어놓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는 전통적 표기법을 결별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이 소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표음 문자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적는데 소리대로 적지 소리가 아닌 대로 적을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실제 표준어의 현실 소리 그때 현실 소리를 바탕으로 적는다. 그거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소리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조금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어법에 맞도록 적게만 되게 되면요. 사실은 또 표기법,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점점 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나 또 어법에만 집중되고 치우치게 되는 것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소리대로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그래서 사실은 어법에 맞도록이 사실은 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또 원칙적인 그런 어법에만 맞게 되면 이상하니까 또 소리대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규정. 서로가 상충되거나 어긋나는 규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상당히 보완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적을 때에는 사실 밥을 먹어 이렇게 적으면 아주 쉬워요. 밥을 먹어라든가 산이 높아 물이 깊어 뭐 이런 방식으로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어린 신부가 뭐 이렇게 표기법이 어렵고 맞춤법이 어렵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발음 나는 대로 적도록 이런 식으로 적으면요. 또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처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서 익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표기법을 지금처럼 어렵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이 과거의 예전의 표기법입니다. 밥을 먹어 산이 높아 물이 깊어. 이 첫 번째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불렀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법에 맞도록 적는 그러한 것을 이제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표기법하고 이 밥을 먹어라고 하는 표기법하고요. 이 두 가지가 물론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된 다른 방식의 표기법이 존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쪽 것들은 참 배우기는 쉬운데 읽을 때 어렵습니다. 이쪽 것을 보게 되면 밥을 먹어 밥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고정되고 먹다 먹고 먹어 할 때 먹이라는 형태가 고정되니까 훨씬 더 문자로서 보았을 때 책을 읽을 때 이쪽 것이 훨씬 더 능률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독서의 능률이 향상되는 거죠. 이쪽 것은 쓰기는 좋은데 읽기가 어렵고 이쪽 것은 조금 배워서 쓰기는 조금 어렵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규정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이것을 이제 문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문법과 어법은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간혹 어법 대신에 문법이라는 말을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조금 이건 비슷한 그러한 의미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 규정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떤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다음과 같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말을 대략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비슷합니다. 밥을 먹어 산이 높아 이런 것들도 밥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 여기까지예요. 그죠? 밥.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 적는다는 뜻입니다. 밝혀서 그것을 고정시켜서 그렇게 적는 방식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적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용하고 있는 이 표기법이기 때문에 별로 혼동을 할 염려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날씨가 참 덥고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이것의 활용형으로 날씨가 참 더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워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원형을 밝혀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면 이것은 덥다라고 하는 것이 원형입니다. 덥고에서 덥이 고정되면 더우니 할 때 요 더우까지도 이것이 잠시 모음 앞에서 변한 것뿐 실질적으로는 덥 아니겠습니까? 원형을 밝혀 적는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덥에다가 어가 붙으니까 더버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어법에 맞도록 적질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원형을 밝혀서 적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적느냐? 실제 발음하고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되면 그러니까 이때에는 소리대로라고 하는 규정이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 밥을 짓고 집을 짓고 하는데 집을 지어 밥을 지어 할 때는 지어라고 적어요.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려면 여기에서는 슛 받침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서라고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한 방식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예가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웃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웃고 웃어 웃음 뭐 이런 것의 경우에는 웃이 항상 고정되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늘 쓰실 때 절대로 우습다라고 쓰시는 분이 없어요. 왜? 표기법이 우습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우습다라는 단어도 틀림없이 웃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요때의 원형은 여기까지가 원형일 것 아니겠습니까? 웃에다가 읍다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원형,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대로 적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소리대로 적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꽃이 꽃을 이런 경우에는 꽃이 꽃을 항상 원형을 밝혀서 적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는 이렇게 적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적는다. 죽음이라고 할 때는 죽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 밝혀져 있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무덤이라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땅에다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묻다에 엄이 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이럴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 이러한 방식이 돼 있죠. 물론 거기에는 다 이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상급 학년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러한 것들의 어떤 국어학적인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5강에서부터는 한글 맞춤법의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것은 이렇게 적고 저것은 저렇게 적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것을 이렇게 적는 것은 이쪽 규정이구나. 저것을 이렇게 적는 것은 이쪽 원칙에 더 치우쳐 있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이렇게 적고 저것은 저렇게 적는다라고 암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따분하고 재미가 없게 돼요. 저 맞춤법은 소리대로의 원칙이 더 적용되었는가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이 더 1차적으로 적용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계속 보셔야 될 내용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틀리기 쉬운 우리말에 관련된 것이죠. 생활 속 우리말입니다. 화면 준비되었으니까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공보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정 많고 사람 좋기로 유명한 도시 대구에 찾아왔는데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말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국립국어연구원의 박영찬 학예연구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시간 첫 번째 단어입니다. 하지만 해서 높은 곳에 각자의 이상을 위해 모두 바쁘네.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항상 나에겐 소중한 사랑스러운 그 모습.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가 맞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가 맞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네, 무궁한 그러면 자랑스러운이 맞을까요? 자랑스러운요. 맞을까요? 왜 자랑스러운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왠지 이건 아닐 것 같고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국채보상공원요.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아닌가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랑스러운으로 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운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발음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네, 자랑스러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대답 결과 자랑스러운 40명, 자랑스러운 10명으로 자랑스러운을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알아봤는데요. 자랑스러운. 제 생각에는 둘 다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예, 자랑스럽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변칙 용언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우니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습니다처럼 활용합니다. 특히 간형형 어미 은 앞에서는 자랑스러운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시나 우리가 어구 같은 데서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비읍변칙 용언 가운데 무겁다, 덥다 같은 경우에 보면 무거운, 더운을 무거운, 더운으로 이렇게 줄여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경우에도 자랑스러운이 맞고 자랑스러운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그럼 사랑스러운 애인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애인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시간 두 번째 단어입니다. 네, 이 답이 맞을까 저답이 맞을까 고민하는 수험생의 모습이 안타깝군요. 어떤 문제를 보나 시험지를 볼까요? 아하! 다음 중 알맞은 단어를 고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질문 안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알맞은 단어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맞는 단어가 맞을까요? 헷갈리시죠? 그래도 맞춰보세요. 알맞은 어떤 단어가 맞는 걸까요? 알맞은? 저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알맞은 같은 거. 저도 알맞은 같은데. 요새 이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나 헷갈리던데 알맞는이 같은데. 네, 알맞은요. 왜 남자친구? 저도 알맞은. 알맞는이요? 알맞는 아니야? 알맞는. 알맞은. 네, 알맞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맞은 29명, 알맞는 21명으로 알맞은을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알맞다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 붙는 어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알맞는, 과연 어느 단어가 맞는 걸까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특정한 어미와의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는 같은 어미와 결합이 불가능한데요. 높다, 착하다 같은 형용사는 우리가 높는다, 착한다, 높는, 착하는 이런 식의 그 활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알맞다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알맞는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알맞은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선생님, 우리가 네. 만난 지 며칠이나 됐죠? 며칠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의 세 번째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며칠이나 됐다라고 했을 때 며칠의 표기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동성로 며칠 만에 나오셨어요? 3일 만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표기법에 의해서 며칠이 맞을까요? 몇 일이 맞을까요? 며칠. 얘기할 때 며칠 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개 다 맞아요. 며칠? 정말 며칠 같은데. 며칠이 안 맞습니다. 며칠이 이거 몇 일이 맞을 것 같아요. 몇 일. 며칠이라고 쓸까요? 몇 일이라고 쓸까요? 일. 며칠. 며칠이에요. 앞에 며칠이다. 몇 일요? 몇 일. 이게 7일로 올라가지 않나요? 네, 며칠과 몇일 시민 여러분께 물어본 결과입니다. 며칠 23명, 몇일 27명, 몇일을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며칠, 몇 달, 몇 년. 날짜를 세는 표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표현 알려주시죠. 우리말에서 며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몇 번째 되는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나흘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경우에는 우리가 몇 월 며칠이지 할 때 쓰는 그 며칠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며칠이나 됐다 할 때 그 며칠의 의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몇 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며칠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둘 모두 소리나는 대로 며칠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공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속 우리말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더더욱 우리말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잘 보셨습니까? 네. 특히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주 반갑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활 속의 우리말 자랑스러니 아니고 자랑스러운이 맞고 그리고 알맞는이 아니고 알맞은으로 이렇게 해야 올바른 우리말이 된다는 것을 공부하셨고요. 또 한 가지 며칠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아주 자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면서도 틀리기 쉬운 그러한 예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말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시내는 골짜기와 평지에서 흐르는 작은 내를 뜻합니다. 여기서 내는 시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줄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시내라고 하고 큰 것은 내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시내가 모여서 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시내는 얼핏 보기에 내 앞에 시가 붙은 모양입니다만 원래는 시가 아니라 실이었던 것을 내의 니은 앞에서 실의 리을이 탈락된 것을 소리대로 시내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의 실이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내가 작은 내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때의 실이 바느질할 때 쓰는 가는 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실핏줄, 실눈, 실비 등에 있는 실과 같은 것으로 유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내에 있는 실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짜기를 뜻하는 한자 곡을 골곡이라고도 하고 실곡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의 골과 실이 같은 말입니다. 지명에 밤이 많이 나는 마을을 밤골이라고도 하고 밤실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의 실이 역시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시내는 실처럼 가는 내라는 뜻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흐르는 작은 내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골짜기뿐 아니라 평지에서 흐르는 작은 내도 시내라고 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골짜기에서 흐르기 시작한 작은 시내가 평지로 나와서도 아직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시내라고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시내가 여러 개 모여서 규모가 커지면 더 이상 시내라고 할 수 없고 내라고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시간에는 시내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내의 시가 골짜기를 뜻하는 실에서 왔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내가 시내가 되는 것은 솔나무가 소나무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맞춤법과 표준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